난진 탕산중학교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탕산의원 응급실. 학생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몸에는 링거가 가득 꽂힌 상태. 마을 시민들은 호떡에 독이 있다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호떡에 독을 타서 왜 무고한 시민들을 해쳤을까요? 절친이었던 둘은 왜 원수가 됐을까요? 평소 사람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그가 왜 죄 없는 사람을 독살했을까요? 어떤 사연이 그를 이중인격자로 만들었을까요? 경찰에 체포된 그는 왜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02년 9월 14일 무각마을 이씨 집안의 외동아들 이모군은 여느 때와 같이 3명의 사촌 여동생들과 같이 마당에서 공을 차며 놀고 있었어요. 호떡이요, 호떡이요, 황금 호떡이요. 한 할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들은 이모군은 바로 밖으로 나가 호떡 4개를 구매하여 동생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다가 배가 고파서인지 삼키듯 호떡을 전부 먹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아이들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 아이는 놀라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고 또 한 아이는 아프다는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탕산에는 고함, 울부짖는 소리, 사이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길가에 다니는 승용차를 세워 도움을 요청했고 공사장용 트럭은 길가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병원으로 운송하고 또 어떤 사람은 셔틀버스에 있는 여행객을 내리게 하곤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난징시에서 2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의 인구는 12만 명 정도였습니다. 탕산병원은 3층짜리 작은 빌딩이었는데요. 의사는 총 30명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 첫 환자를 받고 그 뒤 환자는 끊임없이 이송해 왔습니다. 7시쯤 됐을 때 병실 30여 개의 침대는 꽉 찼습니다. 또 30분도 안 돼 통로에는 많은 환자로 인해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탕산의원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황만 파악하여 난징의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난징시 각 의원의 응급실에도 이송된 환자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하지 않은 수술을 멈추고 의사들은 뇌과든 외과든 전부 응급실로 달려갔죠. 의료진들이 한 사람을 살려놓으면 10여 명의 환자가 또 들어오곤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새벽 5시로 되돌아봅시다. 첫 번째로 탕산의원에 이송된 사람은 동어입섬 공사장에 일하는 인부였어요. 동어입섬은 탕산진의 동쪽에 있었는데요. 2002년 9월 14일 토요일에도 공사장 노동자들은 밤새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멘트를 섞는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고 같이 부근 식당으로 향해 호떡, 두유 등으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돼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호입성 공사장 근처에 있는 편의점 사장이 이른 아침 문을 열자 5명의 노동자가 흔들거리며 그를 향해 걸어오다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동자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손에 들고 있는 호떡이 식기도 전이었죠. 쓰러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공사장 트럭을 전부 사용했는데도 자리가 부족했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지게차에 수레에 사람을 얹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와 동시 제장중학교 학생들도 하나둘씩 학교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장중학교는 명문중학교여서 난징시의 재수생들도 그곳을 다녔습니다. 제장중학교 3학년은 총 11개 학급이 있었는데 한 반에 약 4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3학년 학생들은 시험이 있어 아침 일찍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때문에 긴장했지만 다들 식사를 하며 제잘제잘 얘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학생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바로 이어 학생들은 1명, 2명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놀라 고함을 지르고 또 어떤 학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학생들은 식당을 뛰쳐나와 선생님을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결국 전부 식당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식당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2002년 9월 14일 이른 아침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요? 고요한 말이 왜 갑자기 지옥으로 변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경찰은 우선 허성원 두유집을 지목하였어요. 그들은 두유집을 봉쇄하여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은 전부 허성원 매장에서 혹은 매장 푸드트럭에서 아침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허성원 두유집은 학교 부근에 있는 작은 음식점이었어요.
주로 아침에 두유, 호떡 등을 판매하였는데요. 음식점에 사방이 뚫려 있어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음식점 개업일로부터 불과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음식점의 위치가 좋아 장사는 아주 좋았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과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음식점 앞에 줄 서 음식을 구매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아침 7시쯤 중독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아침 식사에 문제가 있다고 깨닫고 호떡에 독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음식점 여직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호떡 하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 바로 쓰러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사람들은 허성원 두유집이 장사가 잘 되어 누군가가 질투하여 투역한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점 직원이 사장한테 불만이 있어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했죠. 사실 이 두유점은 누명을 쓴 거였어요. 범인은 따로 있었죠. 허성원 두유집 사장은 중국 안후이 사람입니다. 그는 안후이에서 두유 만드는 기계를 가져와 음식점에서는 두유만 만들었고 호떡은 정무 분식점이라는 곳에서 도매로 가져온 것입니다.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두유는 허성원에서 가져온 것이고 호떡은 정무 분식점에서 가져왔습니다. 실험실 확인 결과 허성원 두유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정무 분식점이었어요. 정무 분식점은 탕산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맞은편 골목에 있고 분식점 사장의 이름은 천정무입니다. 골목의 길이는 100m 미만이었는데요. 안쪽 좌측에는 저렴한 양말, 이런저런 일상용품,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라디오 등 잡동사니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골목의 우측에는 식자재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천정무의 정무 분식점이 가운데 위치했습니다. 천정무는 안후이에서 왔습니다. 그는 고향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다 아내와 딸과 같이 탕산진으로 이사하여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성격이 명랑하여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었죠. 분식점에서는 주로 러시아식 호떡, 기름떡, 달걀 케이크 등을 생산했습니다. 종류가 많고 맛도 좋아 탕산진에서 꽤 유명하였죠. 소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심지어 군대에서도 도매로 가져갔었어요. 그리고 열댓 명의 어르신들도 매일 100개 정도의 호떡을 도매하여 길거리에서 판매하곤 했습니다. 그는 또 월병 만드는 솜씨도 좋았는데요. 당시 추석을 앞두고 월병 재료를 미리 준비해서 추석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자재 판매장 사장 말에 의하면 천정무는 며칠에 한 번씩 몇천 킬로그램의 밀가루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또 호떡과 다른 밀가루 음식으로 인해 밀가루를 바꿨는데 매번 최소 50포대씩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장사가 매우 잘 된다는 거였죠. 천정무가 많은 호떡을 먹은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2002년 9월 15일 사건 발생 이튿날 상하이에서 낙양으로 가는 1659번 열차에서 경찰은 열차 탑승권 확인을 이유로 승객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4시 50분 경찰과 승무원은 열차 12번 침대칸까지 검사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몸을 옆으로 기울이며 얼굴은 안쪽으로 하여 자는 신용을 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신분증 요청을 하자 그는 코를 골며 신분조사를 피하려 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깨우자 그는 남경에서 정주로 가는 기차표를 승무원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는 개슴츠레한 모습을 하며 불안해 보였어요. 열차 속 희미한 불빛을 빌려 경찰은 이 사람이 바로 난징 호떡 중독 사건의 용의자 천정평이란 걸 알아챘습니다. 경찰은 바로 그를 체포했는데요. 그는 열차 안에서 그냥 일개 장사꾼인 본인을 체포하는 이유를 물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7시 29분 1659번 열차가 정주역에 도착했을 때 정주경찰은 이미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본 심사를 마친 후 그들은 천정평을 난징경찰에게 인도했습니다. 천정평은 난징시 강포현 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3남매 중 맏이었어요. 28살 여동생과 26살 남동생은 전부 결혼했는데 당시 31살이었던 천정평만 미혼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시골 사람들은 대부분 이른 나이에 결혼했었죠. 천정평의 말로는 본인이 부부 생활을 하기 싫어 결혼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웃들은 그저 그가 능력이 없고 가난한 호랍이라며 뒷담화하였죠. 1992년
천정평은 절도죄로 2년 6개월 징역을 받았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그는 탕산진에서 7, 8년 동안을 장사를 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아 한동안 다른 곳으로 갔었죠. 2001년 설날이 되어서야 다시 탕산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정평은 천정무의 도움으로 점포를 임대하여 쥐훙이라는 분식점을 운영했어요. 매일 200~300명 정도의 고객이 방문해 일 매출은 250위안 정도 되었어요. 그의 분식점은 천정무와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둘은 친구에서 동업자 겸 이웃이 되었습니다. 천정무는 천정평을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형제처럼 그를 돕는 데 최선을 다했죠. 천정평의 생활은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매장에 도착하여 밀가루 음식을 만들고 오후에는 집에서 자다가 저녁 무렵 다시 매장으로 출근해 다음날 식자재를 준비했어요. 여유 시간이 있을 때면 천정무의 매장에 가거나 근처 과일가게 천국림의 집으로 가서 카드게임을 했었죠. 천정무와 천정평은 같이 카드게임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었죠. 둘의 사이는 아주 좋았어요. 이웃과 집주인은 둘 사이에 갈등이나 말다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말주변이었고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천정평이 절도죄를 범한 적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정무의 아내는 천정평을 아주 많이 무시했었어요. 카드게임 할 때 그녀는 천정평에게 네가 지금 하는 장사는 우리 집 종무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거야. 우리가 없었으면 넌 여기서 게임할 자격도 없어. 우리 종무가 너를 아들보다 더 아끼는 건 알고 있지? 라고 하며 자주 핀잔을 주었습니다. 원래 친한 친구가 서로 도우면서 잘해왔는데 천정평은 왜, 무슨 생각으로 천정무의 음식에 독을 탔을까요? 그냥 천정무 아내가 게임할 때 한 몇 마디에 남자의 자존심이 상해서? 천정평의 말로는 천정무가 경영하는 분식집 장사는 엄청 흥했는데 본인 가게는 장사가 안 돼 질투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는 내심 불편했을 뿐 어떻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천정무의 아내가 게임을 할 때 본인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여러 번 다툼이 있어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정평은 그녀도 본인이 느낀 모욕감을 느껴봐야 한다고 결심했었죠. 2002년 8월 23일 천정평은 도약을 구매했습니다. 천정무의 가게는 문이 없어 저녁에는 그냥 천으로 간단히 막아놓았는데요. 9월 13일 저녁 11시쯤 천정평은 몰래 정무분식점 작업실로 들어가 설탕 등 원료에 도약을 넣어 섞었습니다. 천정무는 친형제처럼 지내던 천정평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이튿날 아침 천정무는 도약이 섞인 원재료로 호떡을 만들었습니다. 호떡은 학교, 푸드트럭 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올려졌습니다. 탕산진이 혼란으로 빠졌을 때 천정평은 후회란 일도 없고 오히려 박수치며 고객이 호떡으로 천정무의 아내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며 이년아, 나를 무시해? 너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욕 좀 먹어봐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경찰이 정무분식점을 수사했을 때도 천정평은 이 일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호떡을 전부 판매하고서야 매장을 떠났습니다. 그가 9월 14일 오전 10시까지 길거리에서 구경하고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분식점이 위치한 골목길을 봉쇄한 후 천정평은 집주인을 찾아가 요즘 장사도 못하니 집에 가봐야겠다고 하며 물세 전기세는 며칠 뒤 입금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집주인 얘기에 따르면 당시 천정평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침착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 헤어지고 천정평은 분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조카를 누나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난징에서 정주로 가는 기차표를 구매하여 그날 밤 곧바로 난징을 떠났습니다. 난징을 떠날 때까지도 천정평은 이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진실을 들켰을 때 천정무에게 배상하는 걸 피할 생각뿐이었어요. 그럼 경찰은 어떻게 그를 의심하게 됐을까요? 경찰의 경험으로 이런 사건의 범인은 대부분 경쟁자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통해 천정평의 이상한 행동에 그를 용의자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천정평은 기차에서 내린 후 바로 체포됐어요. 경찰은 정무분식점의 설탕, 밀가루, 피해자가 먹다 남긴 음식, 그리고 구토물을 검사했는데요. 전부 도약 성분이 검출됐고 천정평의 바지 주머니, 슬리퍼, 그의 집 식탁 바닥, 그리고 그의 손톱에서도 전부 같은 도약 성분이 있는 걸 검출했습니다.
2002년 9월 30일 난징시 중구민민법원 판결 결과 천정무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빌었습니다. 2002년 10월 10일 강수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사형 처벌을 유지하고 사형 실시를 통보했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천정평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지 한 달 만이었죠. 사형 집행이 빠르게 실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작은 위로가 됐습니다. 수많은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천정평이 탕산진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치유되지 못할 겁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모든 매체에서는 천정평이 질투 때문에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사건을 빌어 질투에 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실 질투는 사람의 본능이죠. 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본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초월하는 욕망이 생겼을 때 이런 감정을 잘 이용하면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감정에 휘말려 나오지 못하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다시 사건을 되돌아보면 만약 천정무가 질투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면 왜 굳이 고객들의 아침 식사에 독을 탔을까요? 고객들이 본인의 음식점에 들리지 않아 원망해서일까요? 혹은 열등감으로 인해 저지른 짓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테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의 어느 날 오후 중국 려닝성 대련시의 한 주택단지에서 한 부부가 애타게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의 주위에서 소문냅니다. 반대편 모두가 보지 않는 곳에 13세 소년이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아파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걸 확인하고 비닐봉지를 관목숲 속으로 끌고 갑니다. 몇 분 뒤 그는 관목숲 속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잃은 부부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가 아저씨, 따님 아직도 못 찾았어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때 실종된 여자아이는 숲속에서 누워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대련시 서원하원의 왕구장 하미령 부부는 아들 그리고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 주택가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중학교에 다니고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죠. 평범하고 행복한 한 가정이 한 명의 악마로 인해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10월 20일 평범한 일요일 오후 치치가 집 근처에 있는 미술학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하미령은 치치의 머리를 따아주고 빨간 재킷을 입혀줬습니다. 딸은 오빠와 같이 웃고 떠들며 집을 나섰습니다. 미술학원은 과일 가게에서 약 10에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치치의 집과도 멀지 않았어요. 평소 하미령은 때때로 딸을 픽업했는데 이게 손님이 많을 때는 치치가 혼자 과일 가게까지 걸어와 부모와 같이 집으로 가곤 했죠. 이날 하미령은 오랜만에 낮잠을 잤습니다. 픽업 시간 3시에 맞춰 알람을 설정해뒀지만 하필 핸드폰이 무음으로 설정되어 그녀가 깨어났을 때에는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하미령이 핸드폰을 켜자 남편에게 걸려온 몇 통의 부재중 전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어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속에서 남편이 초조한 목소리로 딸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미령은 얼른 일어나 옷을 입은 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어디에 놀러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은 부모가 걱정될까봐 말없이 어디에 가서 밤늦게 다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부부는 생각하면 할수록 긴장됐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부부는 아파트 단지를 미친 듯 돌아다니며 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오후 3시 15분쯤 아파트 단지의 골목에서 치치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는 바로 골목 주위 상가에 가서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CCTV 속 치치는 오후 3시 20분쯤 가방을 메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길을 건너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150m만 더 가면 바로 그들의 과일 가게였습니다. 그렇다면 치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소문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씩 과일 가게 앞으로 다가가 왕구장 부부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 사이에서 낯이 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13살 소년 채모군이었어요. 그의 집은 바로 과일 가게가 있는 아파트의 1층이었습니다. 평상시 과일을 자주 구매했어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도 채모군이 2번이나 과일 가게에 왔었죠. 한 번은 오후 3시에 와서 왕구장에게 치치가 없네요. 어디에 갔어요? 라고 물었어요. 왕구장은 소년이 딸과 같이 놀고 싶어서 딸을 찾는가 생각했습니다. 채모군은 왕씨 부부 아들과 같은 중학교에 다녔어요. 딸 치치와도 아는 사이였고요. 오후 4시 30분경 채모군이 다시 과일 가게로 와서 치치를 찾았냐고 물었습니다. 표정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왕구장은 눈앞의 소년이 치치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처음 채모군이 가게에 와서 치치를 찾을 때 딸이 미술학원에 갔다고 바로 올 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왕구장과 화미령 부부는 여전히 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단지에 사람 찾는 전단지를 이곳저곳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치치의 외삼촌과 몇몇 이웃들도 같이 소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20분쯤 왕구장 일행은 주택단지의 관목숲 속에서 혈액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였어요. 사람들은 긴장하여 서로 마주보며 설마 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관목숲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개의 쓰레기 봉투가 있었는데 아래에는 거의 알몸인 소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죠. 눈앞에 벌어진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점심까지도 아빠를 부르며 쫑알거리던 딸이 지금 숨진 채 바닥에 누워있다니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린 소녀에게 이런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왕구장 부부는 고통에 빠졌습니다. 범인을 바로 지옥으로 보내고 싶었었죠. 그러나 그들은 범인이 14살이 안 된 아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은 수월했어요. 그들은 흔적을 따라 관목숲에서 한 주택까지 가게 됐습니다. 바로 전에 얘기했었던 채모군의 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뻔한 증거였어요. 경찰은 그날 저녁 11시에 채모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여 체포하였습니다. 처음 채모군은 모르는 일이라고 우겼지만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그의 앞으로 두자 범행이 들킨 걸 알고 할 수 없이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채모군은 2006년에 태어난 외동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바베큐 가게와 견과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가게 일이 바빠서 아들을 챙기지 못했었죠. 채모군의 집과 과일 가게는 같은 빌딩에 있었는데 두 집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고 원수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이웃의 말로 채모군은 평상시 게임을 즐겨하였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종종 빠지며 아파트 단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성적 또한 하위권이었죠. 나이는 13세이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상당히 조숙한 편이었어요. 키는 170cm를 넘었고 몸무게도 70kg에 달했습니다. 성인과 비슷한 체격이었죠. 사건 발생 후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채모군은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명의 여성을 스토킹했다고 합니다. 경찰 신고를 통해 채모군 부모에게 아들 교육을 엄격히 하길 경고했지만 그의 부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채모군이 치치에게 접근한 건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사전에 계획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사람들 앞에서 관심 있는 척하며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아이였어요. 사건 당일 그는 우선 왕구장의 과일가게로 가서 치치의 행적을 파악한 뒤 치치의 수업이 곧 끝나는 걸 알고 치치가 지나가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채모군은 길가에서 치치에게 말을 걸며 애완동물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혈액 흔적을 지우고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치치가 실종한 사실을 처음 들은 사람 마냥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지어 과일가게에 가서 치치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치치의 행방을 걱정했었죠. 그의 침착함은 사람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헤어지자 그는 편의점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간식까지 사서 집으로 돌아와 간식을 먹으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치치의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치치가 관목숲 속에서 발견됐을 때 많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채모군은 지나가는 사람처럼 놀란 척하며 어머,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다 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거실 베란다에서 관목숲을 향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을 학교 그룹 채팅방에 올리며 댓글을 달았어요. 저희 집으로 와서 수사한다고 하네요. 너무 무서워요. 경찰이 일처리를 이렇게 경솔하게 한다니. 어떻게 저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을까요? 헐, 저는 겨우 만으로 13살 뿐인데 얼마나 뻔뻔한 언론일까요? 채모군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이가 중국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이고 만으로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감옥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악독한 생각을 지닌 아이는 성인들도 소름 돋게 했죠. 2019년 10월 24일 대련시 법원은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 채모군을 려오닝성 소년원으로 보내 3년간 수용통제하였습니다. 채모군의 범행이 악독하고 수단이 잔인하여 치치의 가족 그리고 현지 시민들은 그에게 더욱 엄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을 수용한다는 건 현행법의 틀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최고형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법률이 미성년 가해자만 보호하는 꼴이었죠. 어처구니 없는 결과에 치치의 부모는 실망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오싹하게 한 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채모군의 부모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며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 후 1년 동안 치치의 부모는 어리고 불쌍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소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1월 3일 치치의 부모는 대련시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모군의 부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였죠. 5월 9일 재판에서 채모군의 가족은 그 누구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 10일 법원에서 채모군의 부모에게 각종 손실을 합산하여 하나로 약 2억 3,500만 원의 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피고인 부모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문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모군의 부모는 재판의 판결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9월 말에 법원에서 채모군의 부모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15일에 감금을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6일 채모 씨의 부모는 드디어 대련일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딸을 잃은 고통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나날을 보냈던 치치의 부모는 뒤늦은 사과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몇 마디의 사과문은 결코 치치 부모의 용서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치치의 어머니는 채 씨 가족을 세심하게 주시하고 있었어요. 채 씨의 아버지는 SNS에 게시글을 올려왔는데요. 5월 1일 노동절에 해피 노동절이라고 적힌 글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시골 생활과 농산물 관련 게시글을 기재하였습니다. 최 씨 가족의 태어남은 치치 부모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10월 2일 최 씨의 집이 공개 경매를 진행하게 됐어요. 하지만 연속 2번이나 아무도 경매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유찰된 후 최 씨의 집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한때 미성년 범죄자의 양형 문제에 대한 토론을 일으켰습니다. 2020년 12월 말에 치치의 부모는 마침내 좋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형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제17조에서는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1년 7월까지 최 씨네 집은 여전히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도 판매되지 않았죠. 그리고 곧 3년이 지나 소년원을 간 최모 군도 다시 사회로 풀려나올 예정입니다.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최모 군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천성, 성품, 습성이 다르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자 가정의 분위기와 외부 환경의 영향도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뭐라고 해도 부모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또 어떻게 해야 최모 군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또 다른 미성년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오늘은 10여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람의 복잡한 관계와 기형적인 연애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은 중국 구이저우성 귀양이시의 명문중학교 귀양제 6중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주인공 맹초는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15반의 학생이었습니다. 15반은 제6중학교에서 귀족반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15반의 학비는 그 당시 매년 1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은 거의 부잣집 자식이었어요. 맹초의 아버지 맹일광은 구이저우성 건설청의 중층 간부였습니다. 맹초가 3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그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어요. 아들을 돌보기 위해 맹일광은 재혼하지 않았지만 평소에 일이 너무 바빠 아들을 돌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15반의 담임은 왕리라는 45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과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평상시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왕리를 찾아서 해결하곤 했죠. 그녀는 학교에서 여러 차례 우수 담임 선생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상장 뒤에는 왕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요. 2006년 중순에 맹초가 3학년 15반으로 전학하였습니다. 성격이 조숙하여 얼마 안 돼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맹초가 반에서 카드게임을 하다가 담임 왕리에게 걸려 왕리는 그를 호되게 혼냈어요. 그 후에 맹초는 왕리에게 전화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전화를 자주 하게 되고 통화 내용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맹초는 왕리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성애가 부족해서 그런지 맹초는 왕리를 가장 신뢰하는 친구로 여기며 감정적으로도 그녀에게 점점 의지하게 됐습니다. 2006년 겨울방학에 맹초는 왕리를 수양어머니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2007년 3월 말에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진행하였어요. 교회의 아름다운 풍경과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너무 예뻐서인지 맹초는 선생님 왕리에게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해 용기 내어 그녀에게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얼마 안 돼 왕리가 130이라고 회신을 하였어요. 이건 인터넷 용어인데요. 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문자를 받은 순간 맹초는 행복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저녁, 둘은 여행지의 도로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맹초는 달이 너무 크고 아름답다고 말하며 자기도 모르게 왕리의 얼굴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맹초는 바로 왕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 속 왕리의 목소리는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분명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맹초는 걱정이 되어 왕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 왕리는 울면서 나 너 너무 좋아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참지 못하겠어. 라고 했습니다. 맹초는 바로 왕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후 맹초의 말에 따르면 둘은 일주일도 안 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때 맹초는 18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죠. 그리고 바로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고 몇 개월간 담임과 마치 어린 커플처럼 사랑에 빠졌습니다. 맹초는 아버지에게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왕리 선생님의 집으로 가서 국어 과외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 그의 아버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맹초의 국어 성적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수학과 영어도 과외하고 있어 아들이 힘들까봐 걱정이 되었죠. 사실 과외 시간이 맹초와 왕리의 데이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은 왕리가 가족이 없는 게 아닌지 의심할 텐데요. 사실 그녀는 이미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27세에 처음으로 결혼하여 32세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한 명이 있었죠. 그리고 40세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그녀의 여학생의 아버지 조맹이었습니다. 조맹은 건축회사에서 근무하여 한 달에 4, 5일만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왕리는 전 남편도 자주 만났었죠. 전 남편은 그녀에게 아들을 위해서라도 재결합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왕리의 아들은 맹초보다 2살 어린데 기숙학교에 다녔습니다. 맹초의 말에 의하면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마치고 왕리는 차를 운전하여 그를 데리고 아들을 픽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또 같이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줬는데 셋은 마치 한 가족 같았죠. 맹초는 왕리가 그에게 아래와 같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야 고마워. 너무 사랑해. 왜 하나님은 나를 수십 년 일찍 태어나게 했을까? 언젠간 너의 마음이 변하겠지? 그리고 나 혼자 남게 될 거야. 맹초도 일기에 사회윤리 도덕은 나를 떠나라고 하지만 나는 죽어도 그녀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적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복잡해졌습니다만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실은 사람을 더욱 황당하게 했습니다. 왕리는 남편, 전남편, 맹초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미성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맹초의 같은 반 친구이자 이번 사건의 피해자 하소래였습니다. 맹초가 처음 15반으로 전학했을 때부터 왕리가 하소래라는 남학생과 아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들 둘은 여러 번 뒷문으로 같이 나간 걸 학생들이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하소래와 맹초는 동갑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현지 한 국영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2006년 하소래가 구이양 제6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그의 부모는 그를 위해 학교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하소래의 성적은 상위권은 아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부모를 걱정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소래의 부모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아들도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모와 특히 친하지 않았어요. 2006년 3월부터 하소래는 선생님 왕리와 연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리는 사건 발생 후 경찰에게 둘이 사귀었다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소래가 그녀에게 전 남편과 남편보다 더 잘해줬다고 진술하였어요. 그들은 사랑에 빠져 잠시 비밀 연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왕리는 본인과 하소래가 사귀고 있다는 걸 맹초에게 알려 맹초의 구애를 거절했었는데 맹초는 그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6시쯤 하소래는 집을 떠나 등교했었는데
사실 왕리의 집으로 간 겁니다. 심지어 왕리는 집 열쇠까지 그에게 줬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연애는 사건 발생 전까지 유지하였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둘이 영원보다 하루 더 라고 맹세한 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왕리는 하소려에게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우리 대지려야, 지금 내 침대에는 온통 너의 냄새뿐이야. 너를 보고 싶고 너를 안고 사랑하며 네가 잠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 너무 많이 보고 싶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하소려는 잘자 자기야. 좋은 꿈 꾸고 평생 사랑할 거야. 영원보다 하루 더. 자기야 내일만 기다려. 내일은 오늘보다 너를 더 사랑할 거야. 왕리의 남편 조맹은 그들의 관계를 의심한 적이 있었어요. 하소려는 매번 왕리가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걸 볼 때마다 질투심이 불타올랐었어요. 심지어 그녀의 남편이 집에 있을 때 일부러 왕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왕리는 남편에게 그는 아직 어린애라고 하며 감정이 어긋나서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거라고,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니 모든 걸 시간에 맡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소려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게 된 건 왕리와 맹초의 관계였습니다. 2007년 6월의 어느 날 왕리와 맹초가 길거리에서 걷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된 하소려는 왕리에게 전화하여 어디에 있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하소려는 왕리가 다른 애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06년 3월에 왕리는 하소려와 사귀게 됐는데 그때 하소려는 17살도 안 된 미성년자였어요. 그리고 2007년 3월 달빛 아래서 맹초와 키스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맹초도 겨우 17살이었죠. 그녀는 2명의 미성년 남자친구, 그리고 지금의 남편, 또 전 남편, 이렇게 4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소려와 맹초의 첫 대면은 2007년 9월 10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에 하소려가 열쇠로 왕리의 문을 열었는데 잠옷을 입은 왕리가 맹초와 같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왔네요. 제가 방해했어요. 라고 하며 바로 방문을 나갔습니다. 이틀 후 그는 왕리에게 열쇠를 돌려주며 다시는 그녀의 집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그날 왜 집에서 나랑 관계를 하기 싫어하고 나보고 빨리 가라고 했는지. 그리고 맹초가 왜 항상 아침 수업에 지각하는지도. 맹초가 나보다 너의 끝없는 욕망을 더 만족시킬 수 있어서지. 넌 항상 나를 속였어. 그러다 2주 뒤 9월 26일은 맹초의 18살 생일이었어요. 그날 점심 그는 담임과 반 친구들을 초대하여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하소려만 빼고요. 그날 그는 술을 조금 마셨는데요. 친한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요즘 하소려가 맹초와 왕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너무 짜증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왕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왕리는 그에게 민소매 티셔츠와 은색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맹초의 말에 의하면 그날 저녁 왕리는 하소려가 계속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하며 본인의 마음속에는 항상 맹초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점심을 먹고 난 맹초는 길 건너편에서 함께 걷고 있는 왕리와 하소려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맹초는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바로 왕리에게 전화하여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소려가 그녀의 집 열쇠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며 그녀와 맹초가 같이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려 학교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맹초는 질투와 원한에 빠졌어요. 그날 오후 그는 노트에 살인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당일 오후 5시 30분쯤 맹초는 하소려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당시 하소려는 혼자 집에 있었어요. 맹초의 말에 의하면 그날 그는 그냥 하소려와 이야기만 하고 싶었었는데 하소려가 자기를 보고 분노에 빠져
간통죄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방송국에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맹초는 할 수 없이 하소려가 몸을 돌려 그에게 물을 따르는 틈을 타 하소려를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끼고 집안을 어지럽히고 강도가 침입한 현장으로 꾸민 후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난 뒤 하소려의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바닥에 쓰러진 아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소려의 어머니는 제일 먼저 담임 왕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왕리는 큰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경찰은 구이양 제6중학교 15반의 남학생 전부를 경찰서에 데려가 신문하였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왕리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아 맹초는 애인을 지키려고 그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9월 29일 저녁 맹초는 왕리에게 본인이 하소려를 죽였다고 하며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왕리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맹초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바보야, 사건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난 이제 너뿐이야. 나 혼자 두고 갈 거야? 이튿날 오전 마지막 수업이 끝나자마자 경찰은 맹초를 체포하였습니다. 맹초는 본인이 하소려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5개월을 보낸 후 맹초는 왕리를 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왕리가 교사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맹초의 말에 따르면 왕리는 자신에게 그녀와 하소려가 커플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소려가 그녀를 귀찮게 한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얘기했으며 맹초에게 하소려만 없으면 그들은 어떤 형식이든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죠. 만약 진짜 맹초의 말대로라면 왕리는 그에게 살인 동기를 제공한 겁니다. 2008년 남방도시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맹초가 사랑에 빠진 후부터 성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항상 웃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심지어 침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아버지께 들킨 적도 있었습니다. 맹일광은 담임 왕리와 면담하려고 했는데 아들 맹초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당시 맹일광은 기형적인 연애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맹초가 범죄를 저지른 건 왕리가 선동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맹초가 왕리에 대한 짝사랑이었어요. 그 후 왕리도 경찰의 그녀와 하소려는 연애관계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맹초와의 관계를 묻자 그녀는 맹초가 계속 자신에게 구애를 했지만 자기는 결코 승낙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2007년 10월 왕리는 학교에서 제명되어 그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녀와 하소려 그리고 맹초와의 삼각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은 모르겠지만 저는 왕리가 맹초를 선동하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건의 도화선이겠죠. 만약 부적절한 행동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두 미성년 남자아이가 그녀에 대해 그렇게 집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 라는 문자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2008년 2월 22일 구이저우 중급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2일 맹초는 1심에서 맹초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 논란이 되는 점이 있는데요. 맹초가 범죄를 저질렀을 땐 18세가 된 지 단 몇 시간 후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에 속해야 하는 게 아닌지, 그리고 그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이성적이었는지 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재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맹초의 아버지는 아들이 살기만 하면 된다는 희박한 희망을 품고 아들을 위해 뛰어다녔지만 구이저우 고급법원 재판 결과 맹초에 대해 사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심리학 전문가들은 맹초와 하소려의 어릴 적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멀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에 대해 너무 경솔했었던 거죠. 사람들은 선생님의 의무가 학문을 가르치고 인간성을 양성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학문을 가르친다를 인간성을 양성한다 앞에 뒀었죠. 하지만 인간성을 양성하는 건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했어요. 선생님이라면 지식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전달해야 했죠. 분명 왕리는 선생님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 산둥성. 교도소의 문이 열리자 백발이 된 한 중년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출소의 기쁨보다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몇 년 전 사건 당일, 사채업자가 바지를 벗으며 소원아를 모욕하자 아들 위안이 칼을 꺼내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4명의 사람을 다치게 하고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킨 영웅일까요? 아니면 그저 이성을 잃은 범죄자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6년 4월 14일 중국 산둥성 랴오청에서 위안이라는 22살 젊은 남성이 본인과 어머니를 6시간 넘게 협박한 사채업자를 칼로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산둥성 랴오청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위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뜻밖의 판결 결과에 중국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론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일방적으로 위안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관련 보도의 조회수는 8억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살인자 위안을 이토록 지지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위안은 1994년 8월생으로 랴오청이라는 도시에서 처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누나 위자려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소은아는 현지에서 꽤 유명한 여성 기업가로 알려져 있고 아버지 위시밍은 현지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소은아는 젊을 때부터 사업하는 걸 좋아했어요. 결단력이 강하고 부지런하여 그녀의 사업은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2016년 소은아는 전재산 2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원대 공모라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아들 위안은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착하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가 갓 태어났을 때 소은아 부부는 사업 확장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고모에게 11개월 정도 맡겨졌습니다. 그 후 소은아는 다시 아들을 데려왔지만 여전히 너무 바빠 그를 잘 챙기지 못했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위안이 핸드폰을 갖고 싶다고 하자 소은아는 위안이 스스로 돈을 벌어 구매하게 할 만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위안은 공부에 재능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그저 그런 전문대에 입학할 성적밖에 안 되자 차라리 본인 회사에 입사시켜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소은아는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어요. 하지만 회사 설립 불과 4년 만에 철강 산업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대부분의 철강 기업은 융자가 비싸고 대출 연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과 대출 인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소은아의 회사도 경영 위기에 빠졌는데요.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자 결국 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2014년 7월 그리고 2015년 11월에 소은아는 2번으로 나눠서 현지 한 부동산 회사 사장 오학점에게 월 10% 이자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2016년 4월까지 소은아는 이자를 포함하여 총 184만 위안의 돈을 갚았어요. 그리고 부동산으로 70만 위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7위안의 사채는 아무리 모아도 갚을 여력이 안 됐죠. 소은아의 악몽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 4월 1일 사건 발생 13일 전 오학점은 부하와 같이 소은아의 집으로 들어가 강제로 집을 차지했습니다. 2015년 11월 소은아는 다시 오학점에게 35만 위안의 사채를 빌렸어요. 그중 10만 위안은 전과 같이 10%의 이자로 계산하고 나머지 25만 위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상환기한이 지날 때까지 갚지 않으면 오학점의 부하에게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1월까지 소은아는 총 29만 8천 위안의 돈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이 돈을 전에 빌린 돈이라고 하며 나중에 빌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주택 명의 변경을 요구하며 말이죠. 4월 13일 사건 발생 전날 오학점은 사람을 고용해 소은아의 공장과 소은아 부부 집에 쳐들어가게 하고 가구 등을 훔쳤습니다. 그날 오후 소은아는 총 4차례에 걸쳐 경찰 신고를 했는데 경찰은 민사 문제라고 하며 법원에 가서 기소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4월 14일 사건 당일 사채업자 오학점의 수단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11명의 부하를 소은아의 회사로 보내 그녀를 포위하였어요. 회사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날 오후 4시 30분쯤 사채업자가 공장 사옥으로 몰려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녁 6시쯤 그들은 회사 건물 앞에서 바베큐를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쯤 소은아와 아들은 회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실을 떠나자 2명의 사채업자가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동시 두주오가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11명의 사채업자 중 제일 늦게 도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콧수염에 긴 머리를 하고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은아 모자는 회사 식당에서 1시간 좀 넘게 있다가 사무실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 53분 두주오는 7명의 부하를 사무실로 데려가 소은아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두주오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시신 부검 결과 취중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소은아 모자 외에도 회사 직원 A씨와 B씨도 같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관한 현장 안내도에 따르면 소은아, 위한, 그리고 직원 A씨와 B씨는 사무실 테이블 양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이들을 에워쌌는데요. A씨와 B씨는 혼란한 상황 속에 틈을 타서 사무실을 뛰쳐나와 직원 숙소로 달려가 위안의 고모와 고모부를 찾아갔습니다. 저녁 10시 7분 그들은 경찰에게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뒤 경찰차가 공장에 도착하고 3명의 경찰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아 모자는 경찰이 도착한 걸 보고 드디어 살게 됐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어 경찰의 반응에 소은아 모자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경찰 주수명은 그냥 사채업자의 진술을 믿고는 몇 마디 경고 후 금방 사건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녁 10시 22분 소은아 모자가 주수명 경찰을 뒤따라 나왔지만 사채업자들에게 강제로 사무실로 끌려왔습니다. 위안의 고모는 경찰이 떠나지 못하게 차를 막아서기도 했죠. 추후 경찰은 진술 시 사건 현장을 떠나려던 게 아니라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추가 지원 요청을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일행 경찰 2명은 다시 되돌아가 싸우는 사람을 말렸는데 그때 사무실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비명 소리를 들은 주수명 경찰은 다시 사무실로 뛰어가 위안을 통제했습니다. 법정에서 위안의 변호사는 주 사망 원인은 사건 현장에서 가까운 관현중 의원이 아닌 멀리 떨어져 있는 관현 이민 의원으로 가게 된 점, 그리고 또 병원 대문 앞에서 경비원과의 다툼으로 인해 치료 시간이 지연되어 두주오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병원 간 거리는 2km 안팎이어서 운전 시간은 큰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주오를 병원으로 이송한 사람은 그 병원이 구급치료 조건이 더 좋아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대문을 박아 경비원과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위급 환자가 있는 걸 확인하곤 바로 진입시켜주어 치료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위안은 고의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7일 산둥성 랴오청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위안을 무기징역으로 선고했습니다. 위안의 변호사는 위안을 과잉방위로 변호했지만 랴오청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위안이 위기에 처한 상황인 건 사실이지만 경찰이 출동된 상황에서 위안 모자는 다칠 가능성이 적어서입니다. 꼭 무기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죠. 위안이 상해를 입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법원의 말대로 무기방어를 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럼 그는 왜 칼을 들고 사채업자를 향해 찔렀을까요?
2017년 3월 23일 판결 결과 발표한 지 한 달 뒤 남방주말신문에서 모친 모욕자 살인사건이라는 기사문을 올렸습니다. 기사문의 내용에는 사건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사람들은 위한이 왜 고의 상해죄로 기소됐는지에 대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경찰의 부당한 일처리에 대해서도 분노를 했죠. 또 사건 발생 후 사람들은 기사 보도를 통해 2015년 9월 두주호가 14세 여학생을 차로 박아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의 수배 대상인 두주호는 사건 당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을 마주하며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사건을 수습하러 온 경찰이 바로 체포했다면 비극은 피할 수 있었겠죠. 경찰은 주수명 경찰이 26세에 정근된 지 얼마 안 된 경험이 부족한 경찰이라며 변명했습니다. 주수명 등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바로 쌍방을 분리하지 않아 사건 발생 현장을 통제하지 못했지만 직무무기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수명은 처분만 받고 다른 2명의 경찰은 사직 처리됐습니다. 2017년 3월 26일 여론의 압박으로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팀은 4차례 사건 발생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2017년 6월 23일 위한 사건 2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에서는 위한이 과잉방위를 하여 고의 성애죄를 인정하고 유기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오학점이 부동산 회사의 명의를 빌려 동네 양아치를 모아 고리대금과 채무독촉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불법 단체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18명의 채무독촉자들 중 사망자 두주호를 제외한 17명이 전부 체포되었습니다. 오학점은 징역 25년에 개인재산 몰수를 선고받았고 다른 일당도 유기징역 2년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한의 부모와 누나도 전부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채뿐만 아니라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법적인 대출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소은아와 남편 그리고 딸은 불법자급 수집 명의로 체포됐습니다. 소은아의 원대 공모회사가 관현 여러 업체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즉 서로 담보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소은아의 딸은 2회사의 법인 대표였어요. 한 회사는 2014년에 설립한 산동국제무역회사인데 소은아가 주요 직위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산동전정투자유한회사인데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3개의 회사는 서로 담보하여 불법으로 대출했었죠. 조사 결과 2014년 9월에서 2016년 6월에 그들이 불법으로 받은 공공예금은 2,508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2018년 11월 위한의 아버지 위서명은 징역 4년과 벌금 15만 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소은아는 징역 3년과 8만 위안을 선고받았고 누나 위자련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통보문서 내용에 따르면 선고할 때까지 불법으로 받은 금액은 이미 전부 반환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3년형을 받은 소은아는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됐습니다. 그녀를 데리러 간 가족들은 그녀 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겪은 소은아는 다른 것보다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소은아가 출소하는 날 두 모자는 몇 년 만에 첫 통화를 합니다. 위한은 어머니에게 꼭 건강을 챙기라며 본인은 교도소에서 매일 뉴스를 보며 법률과 경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모자는 매달 편지로만 연락할 수 있었어요. 위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소은아는 본인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여 머리가 하루저녁에 백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재조사 후 5년 징역으로 선고받게 됐을 때 그나마 희망을 안고 아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소은아는 머리를 검게 염색하고 공장 사무실을 청소하여 공장에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남은 5천만 위안의 대출을 갚아야 했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소은아는 그저 빨리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정신 차리고 노력했습니다. 2020년 11월 18일 4년 7개월 만에 위안이 석방되었습니다. 현재는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때때로 SNS에 일상을 올리고 있죠.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집안의 대출도 조금씩 갚고 있었어요. 2022년 8월 5일, 위하는 친구 모임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는 남편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그의 솔직함이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결혼식 줄에는 위안의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줄에석에 서는 거라 법정에서 서는 것보다 더 떨린다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위안은 현재 본인의 충동으로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되어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관련 랴오청 중급 법원의 판결은 전적으로 전문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성적인 상황을 위주로 하여 판결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위안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